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소멸됐지만 그 여파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하필 1년 중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이 백중사리 기간에 비가 내리면서 해안 지역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앞바다 수위가 970cm까지 상승할 걸로 보이는 인천 앞바다에 저희 조현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이 소래포구의 앞바다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 8분쯤 이곳 인천 소래포구 앞바다의 최고 수위는 예측된 900cm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해안 경계선까지 가득 차올랐는데요. 태풍 종다리는 소멸됐지만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해안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나흘 동안 연중 밀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 이어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앞바다 수위도 예측보다 높은 974cm로 경계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소래포구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밀물 시간에 맞춰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서 인천 소래포구는 통행이 통제되고 상인들은 추가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소래포구 일대 해수면 높이가 958cm까지 올라 어시장 일부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내일 새벽 밀물 때 인천 앞바다 수위는 97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비도 내일까지 예보돼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새벽 충남 보령 오천항 일대는 강한 비와 파도에 백중사리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항구는 물론 인근 주택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오늘 밤 10시 20분 무렵, 호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 4시 반 최고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천과 보령, 군산, 제주 등 전국 21곳에 침수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소래포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 종다리는 강풍과 폭우 외에 강한 낙뢰와 천둥을 동반한 게 특징입니다. 광주 전남에만 밤새 1,400번 낙뢰가 떨어지면서 불이 붙고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주변이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구름 사이로 섬광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뒤이어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낙뢰가 위아래로 길게 내리칩니다. 알지처럼 무섭게 쳤다니까 봐. 천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르르 한다음에 그 있잖아. 그게 무서웠어.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선 오늘 오전까지 1,400회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상하층으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에 의해서 태풍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뒤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낙뢰가 떨어지면서 신호등이 꺼지고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낙뢰를 맞은 양수장 기계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불꽃이 튑니다. 그 전신주에 번개 맞아서 그게 이제 가금물에 붙은 거라서 그냥 낙뢰에 의한 화재죠. 충남 보령 서산에는 어제 오후부터 11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 등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경남 등 남부 지역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오늘 한낮에는 모처럼 더위가 꺾였는데요. 하지만 이 잠 못 드는 밤은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 조금 선선해지지 않았나요? 지금 기온이 몇 도나 돼요? 네, 지금 이곳의 온도계는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곳에도 한 차례 비가 쏟아지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은 더 덥습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내일인데요. 오늘 밤 여전히 덥겠습니다.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바뀐 뒤에도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며 100mm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비가 쏟아진 새벽에도 전국 곳곳에 최저기온은 2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처서 매직이라고 비 오고 나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덥고 태풍이라고 비가 또 많이 쏟아진다고 했었는데 많이 쏟아지지도 않고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고 덥고 습한 남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호우주의보에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6.7도를 기록하며 31일째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은 태풍특보에도 열대야 행진이 계속되며 역대 최장 기록도 넘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7.8일, 역대 1위였던 1994년의 16.8일을 넘어섰습니다. 태풍이 지난 후에도 우리나라는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의 무더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낮 30도 이상, 밤에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는 이달 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치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생중계 대표 회담을 두고 시끌시끌했습니다. 민주당은 쇼만 하려는 거냐면서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작 실무 협의는 오늘도 열리지 못했는데 회담 의제, 형식 두고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박전 기자입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가 오늘 또 무산됐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측의 회담 생중계 제안으로 취소된 뒤 이틀째 열리지 못한 겁니다. 오늘 오늘 일정이 안 맞아서. 한동훈 대표는 어제 던진 회담 생중계 제안을 직접 나서 압박했습니다.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직접 제보공작 의혹이 포함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본인이 또 하시겠다고 하고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또 만들어서 그것도 현실이니까요. 시간 낭비가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중계 회담을 두고 최측근 간의 설전도 치열했습니다.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대선 후보, 예비 대선 후보 더구나 TV 토론이 아닙니다. 당 대표의 정무적인 회담 아닙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최상병 특검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생중계 회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고위 내부 기류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을 나흘 앞두고 실무 협상이 첫 발도 못 대면서 회담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신경전은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실 사이에도 있죠. 취임 축하난 문제인데요. 대통령실은 결국 당분간은 안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양측이 오해는 풀었다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안보겸 기자가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축하난을 당분간 전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조율과 관련해 응답이 없다는 대통령실과 축하난 연락은 없었다는 민주당 측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져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게 축하난 연락인지 몰랐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그러니까 궤변 시리즈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좀 대통령실이면 좀 크게 물밑으로 다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다시 또 재반박 이런 문제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대통령실은 이미 축하난의 취지가 훼손된 만큼 형식을 고집하지 않기로 정리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민주당 대표실 고위 관계자와 연락해 오해는 풀었다며 이번 일은 이 정도에서 일단락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근 거세지는 야당 공세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난 공방으로 영수회담은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지금 미국 시카고는 들썩들썩합니다. 민주당 대선 전당대회가 한창인데요. 둘째 날 민주당 최대 빅샷이죠. 버락 오바마 부부가 연설에 나섰습니다. 16년 전 대선 때 유행시킨 구호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의 변형판 Yes she can, 그녀는 할 수 있다며 해리스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시카고 현지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 엄청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무대에 선 오바마는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성과를 치하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희망이라며 2008년 대선 당시 자신이 썼던 구호 Yes We Can을 Yes She Can으로 바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he torch has been passed. Now it is up to all of us. Yes, she can. Yes, we can. Yes, we can. 오바마는 해리스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해리스를 위해 무엇이든 하자고 말하며 과거 흑인 일자리 발언 등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를 꼬집었습니다.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부통령의 남편 세컨드 젠틀맨에서 퍼스트 젠틀맨에 도전하는 해리스 남편 더그 에머프는 아들의 소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 부인 사이에 두 아이를 함께 키운 해리스를 어머니란 뜻의 마더를 합성한 마멀라라 부르며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Kamala is a joyful warrior. Her passion will benefit all of us when she's our president. 위스콘신주 유세로 둘째 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 해리스는 영상을 통해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이틀 연속 해리스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날 한때 트럼프의 입으로 불리던 스테파니 그리샴 전 백악관 대변인 등 전 트럼프 측근들이 무대에 올라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라며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그럼 경쟁자인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을까요? 이 돌연 오바마 전 대통령을 신사라고 칭찬하더니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선 마르크스주의 좌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던 시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 위치한 소도시 하웰을 찾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몰며 맹공격했습니다. Over the past 4 years, the Marxist left has waged a vicious war on law enforcement in our country. 이민 정책을 비롯해 각종 규제를 풀어준 덕분에 미국이 범죄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You can't walk across the street to get a loaf of bread. You get shot, you get mugged, you get raped, you get.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며 해리스와 각을 세웠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트럼프가 찾은 장소 하웰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클럭스 클랜의 본거지라며 미국 보수층의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하웰 연설 직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비난을 쏟아부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돌연 칭찬했습니다. I like him. I think he's a nice gentleman. I respect him and I respect his wife. 과거 오바마의 무역 정책 등을 재앙이라 말할 정도로 비난을 퍼부었는데 CNN 등 외신은 해리스의 상승세를 의식한 태세 전환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지지율 확보가 절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20대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서 귀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북한군의 감시를 어떻게 피했는지 궁금했는데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 병사, 북한군 초소에 적발될 때마다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고성에서 비무장 상태로 귀순한 20대 북한군 하사는 북한 경비대의 발각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채널A에 귀순 하사가 북한군 초소에 몇 차례 적발됐는데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의심을 피했다고 우리 정부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남한에 도착할 때까지 그를 쫓아오는 북한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귀순 이유에 대해서는 식량난 등 북한 내 열악한 상황과 남한 문화의 동경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하사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많이 굶어 죽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심경 변화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대 내에도 식량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전방 지역에서도 영양실조 환자들이 최대 30%까지 발생한다는 첩보도 있고요. 정보 당국은 또 그가 북한에 있을 때 소속 부대가 해체됐는데 재력과 인맥이 있는 동료들은 좋은 곳으로 발령나고 자신은 좌천돼 북한 내 부당한 현실을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식량 의복 보급난과 열악한 복무 환경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전철역에서부터 뒤를 밟았는데요.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을 보고 아파트 1층 현관으로 귀가하는 중년 여성. 여성이 지나간 뒤로 20대 남성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는 남성. 잠시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더니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저항하며 방망이를 움켜쥐자 이번에는 다른 손으로 폭행을 이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치려는 여성을 남성은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남성은 붙잡혔습니다. 확인 결과 남성은 피해 여성과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파트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사건 당일 경기 파주시 전철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피해 여성을 발견해 300m 떨어진 아파트까지 뒤따라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20대 남성은 여성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금품 탈취나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소음 문제를 두고 이웃과 다툰 다음 날 현관문 앞에 압정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벌였던 이웃 여성은 실수로 압정을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 바닥에 압정이 흩어져 있습니다. 압정을 모아보니 10개가량 됩니다.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이 집에 사는 A씨는 집을 나서다가 이 압정들을 밟았습니다. 박혀 있는 게 한 3-4개밖에 안 되니까 누구 흘렸나 했는데 문을 다 활짝 열고 나오니까 압정 10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압정에 발바닥이 찔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이 압정을 뿌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전날 이 여성은 소음 문제를 제기한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이제 좀 다른 데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러웠냐. 여성은 경찰에게 주머니에 넣어둔 압정이 떨어진 것이라며 고의로 뿌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술에 취해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냉장고 속 음료들을 다짜고짜 바닥에 내팽개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반소매 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오는 중년 남성. 편의점 직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번에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요구하는 남성. 봉투 개수를 세고 있는 편의점 직원에게서 뭉치째 빼앗아 바닥으로 던집니다. 남성의 행동을 보고 다른 손님이 길을 비켜줍니다. 편의점 냉장고 쪽으로 이동한 남성이 소주병을 집어드는가 싶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음료캔을 윗줄부터 쓸어 담아 바닥에 쏟아놓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말려보지만 돌아온 건 남성의 욕설뿐.
결국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음료랑 맥주캔, 술병들이 한 거의 100여 개, 200여 개가 꺼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한 7만 원 정도 보여주는데 보여주면서 저희한테 던졌어요. 그걸로 계산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50대 남성은 평소에도 자주 주치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는 100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 등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외국인 남성이 왜 출국 금지됐는지 알고 싶다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묻다가 바로 체포됐는데 마약 사범 A급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외국인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파출소로 들어섭니다.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무언가 말을 하려 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자 전화기에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출국 금지가 됐는데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공손하지만 다소 긴장한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여권을 달라고 해 출국 금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A급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송한 사건의 중간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 대상이었던 겁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주소가 안 나오니까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추가를 걸어놨던 거지. 추적이 안 돼가지고. A급 수배범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어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전화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수배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부산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생겨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새 두 곳에서 땅 꺼짐. 공사 시작 이후 벌써 9번째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도로. 공사를 위해 깔아놓은 철판 옆에 검은 구멍이 보입니다. 차들이 계속 다니는 사이 구멍은 점점 커집니다. 이를 본 공사장 관계자들이 도로를 통제하지만 구멍 주변은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 지름 5m, 깊이 3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톱하면서 쭉 금이 갔어요. 조금씩. 균열이 갔으니까 이제 조금씩 길어지겠죠. 오늘 오전에는 이곳에서 200m 떨어진 도로에서 또 땅이 꺼졌습니다. 달리던 차량이 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9곳. 부산 도시철도공사가 사상 하단선 1구간 공사를 시작하면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진짜 지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부산교통공사와 지자체는 상하수도 간 노후화로 빗물이 유입된 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구가 터져서 됐다라고 교통공사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원인 조사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시는 대책 회의를 열고 주변 지반 조사 등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은 얼마면 적당한 걸까요? 지금은 병원 배정을 받는 데까지 평균 52분이 걸립니다. 의료 공백 6개월째인 응급실 현장,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성 장염에 걸린 고령 환자가 이동식 침대에 실려 병원 응급실을 나옵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받았지만 병실이 없는 탓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딴 병원에서 다니던 분이라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여러 과의 진료를 동시에 봐야 하는 환자는 병원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른 과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전원이 캔슬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찾아봐서 또 딴 데 가야 되고 못한다 그러면 또 뺏겨서 딴 데 또 가야 돼요. 의정 갈등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각 병원 응급실에는 이처럼 진료 지연이나 운영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응급이나 중증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주는 중앙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골절로 입원했는데 지금 그 폐렴이 심해지셔가지고 전원 요청을 해주신 건 맞으시고요. 선생님 병원 혹시 아까 불가능한 사유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혹시 중환자실이 부족하셔서 그러신가요? 빠른 배정을 위해 애쓰지만 전원 성사까지 등 52분, 응급 환자 병원 선정에는 31분이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업무 과중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병가나 사직이 이어지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질 거는 우려가 나옵니다. 병원들 간의 환자 이송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경상권에서 환자 전원 문의가 가장 많이 오고 최근에 수도권에서도 의뢰가 오는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에서 일부 진료 제한이 있는 수준이라며 조만간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도 유행 중이죠. 정부가 오늘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는 다음 주에 정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음 주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여름 재유행은 지난 2020년 시작된 대유행과 달리 엔데믹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에어컨 사용으로 환기가 부족했던 점 등이 확산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 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 독감과 비슷합니다. 다만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높아지고 80세 이상은 1.75%로 급격히 높아져 고령층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치료제는 다음 주 당초 14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17만 7천여 명분으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는 더 강화됩니다. 10월부터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도 실시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진단검사하시고 격리를 수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있을 정기 예방접종에 참여를 해주실 것을. 정부는 젊은 층도 감염 위험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전 세계 신약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리 국산 항암제가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턱 높기로 유명한 미국 시장을 뚫으면서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내 제약사의 폐암 치료제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체 발생 폐암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겁니다. 국산 항암제가 미국 FDA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 치료제보다 질병의 진행 속도나 사망 위험을 30%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유명 글로벌 제약사의 항암제와 함께 병용요법으로 쓰입니다. 기존 치료법은 암 표적의 아래쪽만 억제했다면 병용요법은 아래쪽과 함께 위쪽도 억제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암세포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사들의 70% 정도는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바이오 강국으로 이제 정말 발돋움하기 위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었다. 지난해 기준 폐암 치료제 시장은 348억 달러, 46조 원 규모입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사상 첫 1조 원대 매출액 블록버스터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지난해 6월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이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단합된 러시아를 보여주겠다며 수도를 비운 사이 러시아 심장부가 뚫렸습니다. 수도 모스크바 인근에 대규모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권각구 기자입니다. 벌처럼 윙윙 소리를 내며 드론이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새벽 하늘을 밝히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자동차 경보음까지 울립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Но вот этот клубочек был еще сильнее, короче, это все вот этот вот черный дым.
Я, короче, как только бахнула, я лежу на полу. 러시아 국방부는 45개의 드론을 러시아 영공에서 발견해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11개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모스크바 시장의 말을 빌려 개전 이후 사상 최대의 드론 공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 보름째인 우크라이나가 접경 지역에 이어 러시아의 심장부에도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를 빼앗기며 위기를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년 만에 체첸 지역을 깜짝 방문해 군사시설을 둘러보는 등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준비 중인 체첸군을 격려했습니다. 체첸의 수장 람잔 카디로프는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울 병력이 수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체첸 방문을 러시아의 단합력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차선을 급하게 바꿨다고 총격을 당하는 일. 총기 규제가 느슨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부부와 19개월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검은색 SUV 차량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무언가를 말합니다. 곧 신호가 바뀌고 두 차량이 모두 출발하는데 교차로를 지날 때쯤 SUV 운전자가 피해 차량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총소리에 놀란 피해자는 급격히 차량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이달 7일 저녁,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차에 탄 채 상대 차량에 총을 쏜 20대 여성 엘리사 소토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The victims called police and shared this video with detectives, which helped them track down Soto. 피해 차량에는 19개월 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타고 있었고 가해자 차량에도 아이가 동승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화가 났다며 누군가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총기 규제가 느슨해 만 21세 이상이면 허가 없이도 총기를 주머니 등에 숨겨서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자택에서 범행에 쓰인 9mm 권총을 회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충전량을 놓고 서울시와 자동차 업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90%까지 충전하는 걸로 제한하는 게 옳다는 생각인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계기판에 충전 상태가 100%로 표시돼도 완충이 아니고 과충전이 발생하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와 경상북도 등이 전기차 충전 제한 조치를 내놨는데 이에 대한 반박인 셈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배터리 사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전문가들이 충전 제한을 대책으로 꼽았다며 혹시 모를 화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사와 지자체의 엇갈린 입장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완충해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사용 소비자로서 많이 혼동이 돼요. 불안감이 있고요. 안심이 덜 되죠.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은 같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절대 강자 테슬라가 주춤한 사이 경쟁자들을 따돌리며 약진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윤수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며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미국 자동차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0%를 기록하며
미국의 전통 자동차 업체 포드, GM과의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70%대 점유율로 미국 전기차 시장 독주 체제를 이어가던 테슬라는 점유율이 50%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 전기차들이 디자인과 성능 측면에서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I think it's just as good looking as the other stuff too. It's got this little animation stuff happening. I think Kia has been shockingly high on my power rankings of electric cars that I would buy. They have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난달까지 25% 판매량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충전 방지 시스템을 갖춘 자체 배터리 안전 기술을 앞세워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얼마 전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남 엄마들의 전유물이란 비판까지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주 5일 8시간 기준으로 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같은 시간 홍콩에서는 월 최소 77만 원, 싱가포르는 40에서 60만 원. 해외 사례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에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유해미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은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적 계약 형태를 언급하며 비용 부담이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구할 경우 최저임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여당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한국에 도착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임금은 이 내국인하고 차이가 없다. 과연 그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빨리 시정이 좀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또 우리 국민 경제에도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 윈윈 구조를 만들 방법이 없느냐고. 다만 차별을 금지한 ILO 협약 위반이란 지적부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요즘 20대들 취업이 참 쉽지 않습니다. 늘어나도 모자랄 일자리가 1년 만에 10만 개 넘게 줄었고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은 더 강해졌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금융권 채용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박람회라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채용 시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공채 인원이 아무래도 매년 봤을 때 매년 확 줄고 있는 게 좀 느껴지고 신입 채용에서도 경력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다 보니 아예 취업을 늦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했고 더 대학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20대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라는 건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20대 이하 청년들의 일자리는 지난해에 비해 10만 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50대 이상이 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50대고 60대도 가능하면 노동시장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고요. 위에서 이제 나가주면 그 자리를 젊은 층에서 이제 메꾸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건데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20대가 취업하기 더 어려워지다 보니 기업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임직원이 4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20대 이하는 오히려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0대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사무실을 한 평 단위로 쪼개서 임대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만 1,500개 넘는 사업자가 등록된 곳도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궁금한데요.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각종 고지서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비상주 사무실인데 사무실 주소를 한 평 단위로 쪼개 월 4만 원의 사업장 주소만 제공합니다. 실제 사무공간은 없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주소지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거기 사람들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 없다고. 서울에 주소가 있어가지고 주소 한 달에 한 2번씩 보내줘요. 한 건물에만 1,500개가 넘는 통신 판매 사업자가 등록된 곳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을 때는 한 300개 더 넘게. 저는 이제 친구 있어서 이제 후배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아예 통화도 없이 그냥 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막. 공유 오피스와 달리 사무실로 쓸 수 없음에도 수도권 외곽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바로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제 감면 제도가 적용되는 경기도 안산과 평택 등에선 세금이 5년간 절반 줄어들고 청년 사업자에 해당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 용인시의 한 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약 200m 대로변에는 사업장 주소지만 제공하는 비상주 사무실이 5곳이나 있는데요. 실제 서울에서 일하더라도 주소지가 용인으로 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기 경남과 가까운 저희 용인 기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몰려든 거예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사업장 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당국은 사업자 등록에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문제가 되는 경우 사후 적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세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다가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떤 합리성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이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는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정례보고에서 처분 방향 등을 논의할 걸로 전망됩니다. 남은 변수는 이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바로 수용할지 아니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다음 달 15일 퇴임하는 이 총장 임기 안에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고 결론이 나와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총장 패싱 논란을 겪었던 이 총장이 외부위원에게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민주당은 무혐의 처리는 특검 수사를 부를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김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다음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나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데요. 이 조 대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홍태현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1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직자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조 대표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과 인사검증 내용 등을 확인하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떠한 민사불법도 형사불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대가가 아닌지 의심해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SNS에 이상직 씨는 통상적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지만 임 전 실장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책임자였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 곳만 갔어요. 어느 대표 얘기인가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세미나가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장동혁 최고위원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한 대표가 간 곳 어디일까요? 오전에 나경원 의원님이 주최하신 토론회에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개최하시는 토론회에 보니까 못지않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님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자, 이럴 때 보통 둘 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한쪽만 가면 또 안 간 쪽은 좀 섭섭해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두 행사 모두 참석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전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 저는 우리 당 실세의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왔다가 뭐 혹시 전당대회 때 앙금 때문 아니냐는 말도 나오겠네요. 글쎄요. 나 의원 측이 일주일 전쯤 한 대표에게 참석 요청은 했다고 하는데요. 한 대표 측이 물어보니까 오전에 비공개 일정이 있어서 못 간 것일 뿐 서면 축사도 보냈다며 불화설 일축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빈자리에 대가를 치렀어요. 네, 오늘 꽈방이가 또 방통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국회의 권한남용이라면서 불참했는데요.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대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일부 수당 빼고는. 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니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 자,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됐는데 월급을 계속 받는 게 맞는 거냐 문제 제기예요. 이 위원장은 아니, 야당이 부당하게 정지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오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다른 타깃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여당 측 질의에 보낸 답변서에 잦은 청문회 준비로 너무 힘들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적은 방통위 공무원 찾기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밤새서 그렇게 노력하시나요?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불러주십시오. 여당에게 그런 문서 보내는 자리입니까? 내부 감찰 했냐고요?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까?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뭐가 갑질인데요?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 직원 나왔어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처장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는데요. 위원장도 직무대행도 여당도 모두 자리를 비웠는데 빈자리의 대가 결국 공무원들이 치른 것 같죠.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볼게요. 네. 이재명 조국 대표가 링 위에 올랐어요. 네, 조국 대표 사실상 민주당과의 경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단 오늘 두 대표의 훈훈한 모습부터 보실까요? 국정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님과 제가 찰떡궁합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러기 필요한 존재다. 앞으로도 우당으로서 최종적인 정권 교체, 우리는 동지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 미묘하게 달라졌는데요. 오늘 오신 김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반대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원내교섭단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과 원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되겠다. 조 대표 원내교섭단체 완화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 방향은 맞다면서도 원론적인 답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과 맞붙지 않겠다면서 지역구에는 후보 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10월 재보궐선거는 지역구 후보를 낸다는 겁니다. 오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류재성 변호사를 영입했는데요. 차세대 DJ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더라고요. DJ와 노무현은 사실 민주당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나아가서요, 텃밭인 호남까지 노립니다. 전남 두 곳 재보궐선거 앞두고는 조 대표가 호남까지 내려가서 산다고요. 호남을 두고 민주당과 적통 경쟁을 벌이겠다는 거죠. 민주당도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을 고려한다는데요. 우리는 동지라던 두 사람, 다가올 승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시작부터 시끌시끌했던 홍명보호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며 코치진 구성을 끝냈습니다. 첫 출격은 다음 달 월드컵 3차 예선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홍명보호가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며 코치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홍 감독 선임 이후 39일 만입니다. 외국인 코치 2명은 모두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주앙 아로소를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로, 티아고 바이아를 전술 분석 코치로 임명했습니다. 앞서 런던 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박건아,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김동진, 김진규를 국내 코치로 선임한 데 이어 완전체가 된 겁니다. 특히 주앙 아로소 코치는 파울루 벤투 감독과 4년간 포르투갈 대표팀을 함께 이끈 벤투 사단으로 47경기에서 26승을 거둔 베테랑 지도자입니다. 프로팀 경력까지 합하면 벤투 감독과 8년간 호흡을 맞춘 것, 홍명보 감독은 아로소 코치에 대해 검증된 지도자로 세계 축구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축구에 대한 철학, 또 비전, 그리고 또 한국 축구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감독인 제가 직접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외국인 코치진은 이번 주 입국해 주말 K리그 관전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홍명보호는 다음 달 5일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오는 10월에 요르단 원정 경기 후 이라크와의 홈경기 귀국길에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직항이 없는 원정 경기에 몇 차례 전세기를 지원했던 협회는 이번에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낮 기온은 분명 내려갔는데 여전히 더위가 느껴집니다. 태풍이 습한 공기를 몰고 왔기 때문인데요. 절기 처서인 내일도 서울의 최고 기온 30도로 며칠 전보다 5도 낮지만 습도가 90%에 달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체감더위가 33도를 넘길 걸로 예상돼 폭염특보도 유효합니다. 하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퍼붓겠고요. 그 밖의 중부와 제주에 최대 60mm, 남부에는 4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해안가에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해수면이 높은 시기여서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27도, 부산 28도 등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최고 기온은 대전 33도, 대구 35도, 강릉은 36도가 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의료 공백 6개월째 의료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지역에선 진통이 시작된 임신부가 병원을 못 찾아 구급차에서 분만을 했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조차 응급의사가 부족해서 야간엔 심정지 환자가 아니면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료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지금의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의료 공백 기필코 막아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